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프랑스 혁명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역사에 크게 관심이 없는 학생들이라도 프랑스 혁명이라는 사건은 조금 한두 번 정도 들어봤을 텐데, 뭐 여러분이 장발장이라든지 아니면 레미제라블 같은 뭐 소설이나 뮤지컬, 영화 같은 걸 통해서 조금씩 들어봤을 것 같은 사건입니다. 교과서 132쪽부터 135쪽까지 해당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이제 계속 근대 국가로 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가 들어서게 되었고 왕정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농업 사회에서 산업 혁명을 통해서 산업화로 들어가는 이런 시스템을 근대 국가라고 했고, 이걸 이 두 가지 민주주의와 산업혁명 이렇게 변화를 가장 먼저 실시한 곳이 영국이었습니다. 자, 근데 영국에서 이제 전 세계 최초로 입헌 군주정이 성립되었다라는 거, 바로 명예혁명 때문이었죠. 자, 근데 이제 영국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섬나라입니다. 섬나라. 그래서 이런 변화를 가장 먼저 이제 이루긴 했지만 다른 나라로 크게 확산되는 데에는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자, 근데 오늘 배울 프랑스 혁명은, 프랑스란 나라는 여러분이 지도를 잠깐 떠올려 본다면 이 프랑스란 나라는 유럽 한복판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랑스에서 일어난 변화는 다른 유럽 국가로 쉽게 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배울 프랑스 혁명, 사실 프랑스 혁명은 성공인지 실패인지 아직 조금 어떤 면에서는 성공적이다, 어떤 면에서는 실패로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이 사건이 이제 프랑스에서는 그렇게 끝났지만 이 정신이 유럽으로 확산되면서 이 유럽을 다 이제 뒤집어 놓게 되는 그런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된 사건이 프랑스 혁명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만 잠깐 찍어주자면 132쪽에서는 이제 구제도의 모순이라는 것, 아니면 133쪽 밑에 자료 부분에 가보면 이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줄여서 우리가 네 글자로 줄여서 보통 인권 선언이라 부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흔히 또 위인전 같은 데서 봤을 나폴레옹이라는 인물도 여기서 나옵니다. 자, 일단 프랑스 혁명에 대해 배경에 대해서 한번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이제 네 가지를 보통 드는데, 첫 번째가 바로 시민 계급이라는 우리가 시민이라는 말 요즘은 자주 쓰죠. 근데 시민이라는 용어는 이 시기까지는 시민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기에 새롭게 등장하게 된 게 시민입니다. 자, 일단 시민이 어떤 건지를 잠깐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시민이라는 게 없을 때는 이제 그 다음에 왕 밑에 있는 귀족, 그 다음에 귀족 밑에 있는 농노라는 신분제 관계,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농노는 우리 여러분 2학년 때 배웠지만 이제 좀 까먹었겠죠? 농노는 농사를 짓긴 하지만 이 귀족에게 노예처럼 예속되어서 어떤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이 영지에 귀속되어서 이제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그런 신분을 농노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중세 유럽에서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새롭게 도시라고 하는, 상업적으로 이제 교통 요충지에 도시라는 것이 형성됩니다. 그러면서 이 상업에 종사해서 경제력을 갖춘 새로운 사람들, 그러니까 귀족이나 농노 어디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계급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 새롭게 형성된 이제 도시에 들어서게 된 이 계급을 뭐라 부르냐면 부르주아지라고 부르고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시민이라고 합니다. 이 부르주아라고 보통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부르주아라고 많이 하는데, 이 부르주아라는 사람이 뜻하는 바가 뭐냐면 이 성이 부르그라고 합니다. 부르그. 그래서 성 안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성 안에 살 만큼 경제력을 갖추고 있지만 귀족처럼 혈통적으로 우월한 그런 사람들은 아닌, 그런 사람들을, 새롭게 등장한 이 사람들을 이제 부르주아, 우리말로 시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이 시민이라는 계급들이 이제 절대 왕정 시기에 이제 국왕의 경제력을 뒷받침하면서 이 중요한 계급으로 어느 정도 정치 면적으로 이제 성장하게 되는 이 사람들을 시민 계급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경제력도 갖추고, 뭐 우리가 방금 쌤이 말했듯이 대상인도 있지만 또 어느 정도 법을 공부한 뭐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뭐 의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경제력을 갖추고 있긴 하고 경제력과 실력을 갖추고 있지만 혈통적으로는 귀족에게 안 돼서 밀려 있어서 불만을 품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시민계급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계몽사상이라는 것이 유행하게 되는데, 계몽사상이 뭐냐면, 계몽이라는 것은 이제 일깨워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중세 유럽에는 종교가 이 사회를 지배해 왔는데, 이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라든지 합리적인 비판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게 왜 그런 걸까, 이제 종교의 맹목적으로 이제 순종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의문을 가지게 되고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을 하게 되는 이런 사상들을 계몽사상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계몽사상가가 이 몽테스키.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사람 이름 정도만 한번 들어만 보면 되겠습니다. 몽테스키 아니면 로크. 여기 보면 인간은 이런 사람들의 이런 용어를 이런 주장을 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루소라는 인물, 신이 아니라 국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런 말들은 이제 당시 사람들이 아주 맹목적으로 그냥 받아들였던 그런 사상들인데, 이제 그런 것에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사상을 제기하는 이 사람들을 계몽사상가라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계몽사상가, 당시 이제 귀족들은 이 세금을 면제받고 귀족 외의 계급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시민 계급들은 그런 어떤 세금 부담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 사회 구조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 계몽 사상을 이제 시민 계급이 열렬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시민 계급에 의해서 확산되어 갑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프랑스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체제의 모순이라고 합니다. 구체제, 오래된 체제라고 합니다. 오래된 체제. 자, 당시 프랑스 신분 제도를 보면 국왕, 그다음에 제1신분, 1신분은 성직자들이 가리킵니다. 그다음에 밑에는 제2신분, 귀족들이고요. 제3신분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제3신분이라고 합니다. 제3신분 중에 우리가 방금 배웠던 제3신분 중에 제일 이제 높은 사람들이 시민이겠죠. 시민들. 그다음에 나머지 농민, 뭐 노동자, 뭐 모든 사람들을 다 제3신분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제1신분과 2신분은 전 인구의 2%고요. 제3신분이 전 인구의 98%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제1신분과 2신분은 엄청난 이제 경제력을 갖추고 있고요. 제3신분의 대다수는 이제 경제력이 굉장히 빈약하죠. 자, 근데 1신분과 2신분에게 주어진 그 특권이 바로 세금을 면제해주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이상하죠.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좀 더 부담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세금을 조금 덜 부담하는 게 어떤 당연한 이치인 것 같은데, 이 프랑스의 구체제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반대로 되어 있었죠. 자, 근데 이런 사회 시스템에 바로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을 제기하는 것이 계몽사상이고요. 그 계몽사상을 열렬히 받아들인 것이 방금 배웠던 시민계급입니다. 자, 그래서 제3신분만 지금 엄청난 세금을 부담하면서 이 1신분과 2신분들은 아주 여유롭고 부유한 삶을, 사치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제 부담을 바로 제3신분이 다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당시 이제 프랑스 사회를 나타내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프랑스 왕정이 이 시기에 재정적으로 파탄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사치스러운, 굉장히 사치를 즐겼다고 합니다. 이 여러분들 베르사유 궁전이라는 거 들어봤죠? 이 파리 북쪽에 이 프랑스 왕정, 특히 우리 절대 왕정 시기에 바로 이 프랑스 왕권의 힘을 보여주는 유명한 말이 있죠. 바로 루이 14세가 했던 짐이 곧 국가다. 루이 14세의 별명은 태양왕이었습니다. 태양왕. 그다음에 안에는 이렇게 굉장히 화려하게 이제 꾸며놓고 이제 사치를 즐기고 있었던 거죠. 자, 그다음에 수많은 전쟁에 또 프랑스가 참여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재정을 소진하게 되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미국 독립전쟁, 미국이 바로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프랑스는 이제 미국을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이제 망하면, 영국이 힘들어지면, 식민지를 잃으면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별 국가적인 이득도 없는 전쟁에 엄청나게 참여를 하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올라오게 되면서 재정이 이제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자, 재정이 없으니까 이제 루이 16세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삼부회라는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삼부회라는 용어 여러분이 기억해둬야 되겠습니다.
바로 제1신분, 제2신분, 제3신분들의 이 대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여는 것을 삼부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부회를 모아서 이제 우리가 이런 돈이 없는데 어떤 세금을 이제 올려야 되겠다라는 이런 것을 의논하기 위해서 모집했겠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삼부회 소집에서 이 대혁명이 시작됩니다. 자, 이 제1신분, 제2신분, 제3신분들의 대표들이 모이게 되는데 이 투표, 삼부의 투표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바로 제1신분한테 한 표를 주고요. 제2신분들한테 한 표를 주고 제3신분 대표한테 한 표 줍니다. 그러니까 총 3표가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방금 봤듯이 제1신분과 2신분은 전 인구의 2%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제3신분들은 전 인구의 98%고요. 근데 똑같이 한 표씩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1신분과 2신분은 세금을 면제받는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 제1신분, 2신분, 제3신분 대표들한테 여러분 이제 세금을 올리는 것에 찬성하는 신분 손들어라 라고 하면 어떤 신분이 손들까요? 바로 제1신분과 2신분은 세금을 부담 안 하니까 올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1신분과 2신분은 당연히 찬성할 테고 그럼 제3신분은 반대하겠죠. 그러니까 2대1로 이거를 물어보지 않더라도 사실 물어보는 것은 그냥 어떤 절차에 불과할 뿐이고 그러니까 이 세금을 부담하는 제3신분 대표들은 이 투표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전 인구의 98%고 우리만 세금을 부담하는데 이렇게 투표를 하면 당연히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서 이 투표 방식을 바꾸자라고 합니다. 근데 바꿔줄 리가 없죠. 자, 그래서 이 제3신분들 대표들끼리만 모입니다. 어디에 모이냐면 이 테니스 코트라는 곳에서 모여서 우리끼리 이제 의회를 만들고 우리끼리 헌법을 제정하고 우리끼리 이제 이 질서를 회복할 때까지 우리끼리 절대로 분열하지 않고 버티자. 자, 이 사건을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3신분들끼리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제1신분과 2신분과 왕은 어떻게 바라볼까? 당연히 이걸 진압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탄압을 하게 되는데 이걸 탄압하게 되자 이 파리 시민들이 이제 바스티유 감옥이라는 곳을 이 감옥을 습격하게 됩니다. 이 감옥을 습격하는 장면도 이제 그림으로 남아 있는데 바로 이 바스티유 감옥은 약간 요새에 가까운 곳입니다. 요새.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무기가 많죠. 국왕의 탄압에 맞설 수 있는 무기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습격을 해서 여기서 이제 무기를 꺼내오면서 본격적으로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습격하게 돼서 무기를 꺼내오고요. 그 다음에 인권선언이라는 유명한 이 인류 역사를 바꾸게 되는 유명한 발표문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중요 내용은 교과서에 실려있고요. 교과서에 실려있는 내용을 쌤이 그냥 가져온 겁니다. 우리가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들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운 존재이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근데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우리 200년 뒤의 사람인 우리가 보기엔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당시 사람들한테는 사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저항권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다. 우리가 이렇게 감옥을 습격해서 무기를 꺼내와서 너희에게 저항하는 것은 우리가 반란이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일 뿐이다 라는 것.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시민은 이제 6조에 보면 법의 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이게 바로 참정권이죠. 우리가 선생님이 오늘 4월 16일인데 바로 4월 15일 어제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했었죠. 그렇게 국회의원을 뽑으면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너무 당연한 일들이 이렇게 큰 선언을 통해서 바로 사회가 바뀌면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화정을 선포하게 되고요. 루이 16세를 처형하게 됩니다. 루이 16세를 처형할 때 이제 사용했던 기구, 당시 이제 이 귀족들과 수많은 이 1신분, 2신분 그리고 이 왕족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이게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처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계가 바로 이 단두대라는 기요틴이라고 부릅니다. 기요틴, 불어로는 기요틴이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단두대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칼날이 떨어지게 되면서 목을 자르면 목이 뚱뚱 굴러가서 바구니에 담기는 식으로 빨리 처형을 해야 되니까 이런 기구를 만들게 되었고요.
이거 만든 사람이 기요틴이라는 사람입니다. 기요틴이라는 사람도 나중에 자기가 만든 기구에 잘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왕을 처형하게 됩니다. 왕을 처형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이제 다른 유럽 국가들이 이 프랑스에서 자기 그 정치 구조가 마음에 안 들어서 들고 일어나서 왕의 목을 잘랐다. 그럼 다른 유럽의 나라들이 보기에는 이런 일들이 다른 자기 국가에도 일어나게 되면 자기들도 이제 죽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프랑스를 빨리 진압을 해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구나라고 해서 유럽 각 국가에서 이제 프랑스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는 이제 거의 뭐 우리 흔히 하는 표현으로 뭐 17대 1로 싸운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다른 유럽 국가들이 프랑스로 이제 군대를 몰고 오게 되고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 공포 정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바로 혁명의 정신은 강력하게 유지해야 되니까 이 다시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귀족들이나 왕족들의 그런 움직임이 많겠죠 이때. 그러니까 이런 혼란스러움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공포 정치, 누구도 혁명에 위협이 되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그런 어떤 엄청난 피해 숙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공화정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면 다 죽여버리겠다. 자, 그러다가 이 공포 정치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게 되면서 로베스피에르에 대한 이제 이 정변이 일어나게 되면서 로베스피에르가 처형당하게 되고요. 이제 프랑스는 그야말로 혼란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밖에서는 다른 유럽 국가들이 쳐들어오고 있고 안에서는 이제 이 엄청난 정치 혼란, 왕을 처형시키고 공화정을 지속해야 된다. 아니면 다시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왕정으로 돌아가자. 이런 엄청난 이제 내부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은 이 프랑스의 장군 중에 한 명이고요.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어떤 명성과 이 군사력을 이용해서 이제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그래서 이걸 쿠데타라고 부릅니다. 군인이 자신이 가진 군사력을 가지고 정권을 탈취하는 행위를 쿠데타라고 부르게 되고요.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면서 이제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프랑스 내부적인 혼란을 다 진압하게 되고요. 프랑스 밖에서 오는 이 유럽 국가들과도 맞서 싸우면서 다 물리치게 됩니다. 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나폴레옹이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프랑스 혁명은 왕의 목을 자르고 공화정을 수립했지만 결국에는 다시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이걸 돌려놓은 거죠. 다시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니까 군주정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프랑스 혁명 과정이고요. 이렇게 선생님이 아주 짧게 한 겁니다. 여러분 보면 너무 길겠지만 이게 10년 정도 이루어진 사건이고요. 아주 짧게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제 오르게 되면서 나폴레옹 법전이라는 이제 현대 법전의 가장 기본이 되고요.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반영한 이 나폴레옹 법전이 편찬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유럽이 다 쳐들어온다고 했죠. 이제 그걸 물리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이제 유럽 국가들을 정복하러 떠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나폴레옹의 유럽 원정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나폴레옹이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영국한테만 이제 영국은 해군으로 싸워야겠죠. 자, 영국에게만 바다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나폴레옹이 내놓은 정책이 바로 뭐냐면 모든 유럽 국가들, 지금 이미 유럽 국가들은 다 프랑스 나폴레옹에게 복속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유럽 국가들이 영국과 교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이걸 바로 나폴레옹의 대륙 봉쇄령이라고 합니다. 영국과 절대로 교역하지 않으면 영국이 무너지겠지. 자, 근데 이제 러시아는 영국과 교류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버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걸 어기고 계속 이 영국과 교류를 하게 되고요. 영국은 사실 유럽과 교류하지 않더라도 전 세계에 식민지가 많기 때문에 필요한 물품들은 전 세계에서 다 구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영국은 별로 안 괴로운데 영국과 교류를 해야 되는 러시아만 괴롭게 된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이걸 위반하니까 이제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러시아 원정을 떠나게 되었고, 러시아 원정에서 이제 엄청난 추위 때문에 실패하게 되면서 이제 많은 군대를 잃어버리게 되고, 이 상황에서 많은 유럽 국가들이 프랑스에 저항하게 되면서 이제 나폴레옹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나폴레옹이 했던 유럽 정복 과정에서 프랑스 혁명이
이제 정신이 전파되게 됩니다. 이 따라다니던 군인들이 이제 유럽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왕의 목을 자르고 이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는 이런 국가를 세웠다. 이런 사실들이 전파되게 되게 되면서 모든 각지에서 유럽 각지에서 이제 그와 유사한 상황이 이제 뒤따르게 됩니다. 한 30년 정도 뒤에 이제 모든 유럽 국가들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의 정신 전파가 된 두 가지를 바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배우니까 여러분 그냥 이름만 기억해 두세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자유주의는 바로 오래된 신분제를 타파하게 되고 어떤 자유와 평등 이런 것을 추구하는 이런 사상을 자유주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민족주의. 우리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야 된다. 당시에는 이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민족을 식민 통치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민족이 하나의 국가에 속해 있기도 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운동이 나폴레옹의 유럽 정복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나폴레옹은 조금 역설적인 인물입니다. 어떻게 역설적이냐면 프랑스 혁명을 끝내버리고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왕정을 구축한 사람이기도 하면서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유럽 전부에 퍼뜨려 놓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나폴레옹을 안 좋아하는데 프랑스 외의 사람들은 나폴레옹을 좋아하는 이런 어떤 모순적인 인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날 프랑스는 여러분 이 프랑스 국기의 세 가지 색깔 그 파란색, 흰색, 빨간색 이런 것이 바로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나타내는 자유, 평등, 박애가 뭐냐면 인류애입니다. 인류애 어떤 누구도 따지지 않고 사랑하는 것을 그런 것들이 프랑스 국기에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국가 우리는 애국가라고 하죠. 프랑스의 이 라 마르세유즈라는 노래가 바로 이 아까 유럽 국가들이 프랑스로 쳐들어올 때 마르세유 의용군들이 이제 스스로 군대를 조직해서 그거와 맞서 싸우러 나가기 위해서 맞서 싸우러 나갈 때 불렀던 노래가 라 마르세유즈란 프랑스 국가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은 프랑스 국가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했던 날짜에 이제 프랑스인들은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이라는 사건 정말 유럽 전체로 급속히 확산되어 가면서 유럽에 전체 확산되었다가 이게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이룬데 어떤 시작이 되었던 사건이 바로 이 프랑스 혁명입니다. 자, 수업은 여기까지고 과제를 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